술이나 따라보라며 한 여성을 모욕하던 국방부 고위 간부들. 알고 보니 그녀가 대한민국 해병대 최초의 투스타 장군이었던 여성이었으며 그녀가 그들을 모두 개박살 내고 처참하게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금요일 저녁의 마포는 거대한 해방구였다. 일주일간의 족쇄를 풀어 던진 직장인들의 환호와 불야성을 이룬 네온사인의 현란한 빛이 뒤섞여 도시의 밤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마포 불쭈꾸미 골목은 유독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캡사이신과 불맛의 아찔한 향연이 골목 전체를 지배했고 가게마다 터져나오는 웃음소리와 이모, 여기 소주 한 병 더를 외치는 우렁찬 목소리가 경쟁하듯 울려 퍼졌다. 그 소란의 한복판에 윤서진 소장은 섬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나이는 40. 어깨에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무거운 별 2개가 빛나고 있었지만 지금 그녀의 어깨에는 심플한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가 단정하게 걸려 있을 뿐이었다. 해병대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소장. 그 타이틀이 주는 무게를 잠시 내려놓은 채 그녀는 그저 평범한 직장 여성처럼 보이고자 했다. 하지만 20년 넘게 군에서 다져진 강철 같은 의지와 모든 것을 꿰뚫는 듯한 서늘한 통찰력은 값비싼 옷이나 자욱한 연기로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산처럼 고요하게 주변을 관망하고 있었다. 소장님 역시 스트레스 받을 때는 매운 게 최고입니다. 이 집 정말 제대로입니다. 맞은편에 앉은 최민준 중령이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로 말했다. 그는 지유가 대대장 시절부터 함께해온 가장 믿음직한 참모였다. 듬직한 체구와 서글서글한 인상 뒤에는 상관을 위해서라면 불길 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해병다운 우직함이 있었다. 최중령, 여기는 작전 회의실이 아니야. 그냥 편하게 누님이라고 부르라니까. 서진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최중령은 손사래를 쳤다. 어허, 안 될 말씀입니다. 제게는 여기가 그 어떤 작전 회의실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소장님께서 지휘하신 한미연합훈련이 역대 최고 성적으로 끝난 것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의 옆에 앉은 이하늘 소령도 반짝이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해병대 내에서 손꼽히는 전략통인 그녀는 윤서진이라는 존재를 단순한 상사를 넘어 살아있는 전설이자 자신의 미래로 여기고 있었다. 맞습니다. 이번 훈련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미 해병대 사령관이 소장님의 지휘 능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자네들이 밤낮 없이 뛰어준 덕분이지. 나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어. 서진은 겸손하게 말하며 잔을 들었다. 오늘은 그녀가 총지휘관을 맡았던 대규모 연합훈련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것을 자축하는 비공식적인 회식이었다. 수많은 밤을 상황실에서 세우고 온갖 정치적 압력과 까다로운 미군의 요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던 험난한 과정이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얻어낸 값진 성공이었기에 이 매콤한 주꾸미 볶음과 쓴 소주 한 잔이 세상 그 어떤 만찬보다 달콤했다. 자, 우리의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위하여. 서진의 말에 세 사람의 소주잔이 경쾌하게 부딪혔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내 옆 테이블에서 터져나온 저속한 고성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요즘 군대가 문제라는 거야. 계집애들까지 별을 달아주니 이게 군대야 유치원이야. 목소리의 주인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술에 절어 붉고 번들거리는 얼굴의 사내였다. 그의 목에는 국방부 민간 소속임을 알리는 신분증이 걸려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서는 아첨꾼처럼 보이는 남자가 연신 고개를 주걱거리고 있었다. 역시 마동식 서기관님의 해안은 다릅니다. 군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역시 다르십니다. 마동식이라 불린 사내는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가게 안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불현듯 서진의 테이블에 꽂혔다. 그는 잠시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값을 매기는 듯한 노골적인 시선으로 동료에게 떠벌렸다. 야, 오기철이. 저쪽 테이블 여자 좀 봐라. 나이는 좀 있어 보이는데 관리를 잘해서 그런가 아주 맛깔나게 생겼네. 저런 여자가 술맛도 알지. 누구든 들으라는 듯한 큰 목소리였다. 최민준 중령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다. 테이블 아래로 그의 주먹이 단단하게 말아 쥐어지는 것을 본 서진이 그의 발을 가볍게 툭 찼다.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게. 서진의 눈빛을 읽은 최중령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다. 이하늘 소령 역시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서진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묵묵히 주꾸미를 안주 삼아 소주를 마셨다. 이런 종류의 모욕은 그녀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배경 소음 같은 것이었다. 여자치고는 독하다. 여자가 저러니 시집을 못 가지. 여군이 뭘 안다고. 그녀가 소위였던 20년 전부터 소장이 된 지금까지 그 레퍼토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별 2개의 무게도 사적인 공간에서 군복을 벗는 순간 평가 대상이 되는 여성이라는 굴레를 완전히 벗겨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마동식의 오만한 주정은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갔다. 그는 서진 일행이 자신들의 대화를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즐기는 듯 더욱 목청을 돋우었다. 내가 국방부에서 30년을 근무했어. 다 안다니까. 요즘 여군들 편한 행정보직이나 찾아다니면서 진급할 때 되면 남녀 평등 외치는 것들 아냐. 진짜 전투? 그 계집애들이 뭘 하겠어? 총이나 제대로 쏠 줄 알면 다행이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서기관님. 전쟁은 남자의 일입니다. 오기철이 기름을 부었다. 그 순간 이하늘 소령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녀 자신이 바로 그 여군이었기 때문이었다. 남성 장교들과의 경쟁에서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오직 실력만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그녀의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던 찰나 서진이 나지막이 그녀를 불렀다. 이소령. 우리가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식사나 마저 하지. 서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단련된 강철의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성난 파도를 말없이 받아내는 거대한 방파제처럼. 그러나 그날 밤 마포의 불꽃은 이제 겨우 점화되었을 뿐이었다. 술에 취한 맹수의 어리석은 용기는 고요한 태산을 향해 겁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윤서진의 침묵은 마동식의 오만함에 더욱 불을 붙였다. 그는 그녀의 평정을 기가 죽었다거나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신호로 제멋대로 해석했다. 알코올과 비뚤어진 특권 의식에 절어버린 그의 시야에는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존재란 없어 보였다. 특히 나이 좀 있지만 여전히 예쁘장한 여자는 더더욱 자신의 유희를 위한 대상일 뿐이었다. 어이, 거기 미인. 우리랑 합석이나 하지. 이 오빠가 아주 잘해줄 수 있는데. 결국 마동식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기철이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다. 그들이 서진의 테이블로 다가오자 시끄럽던 가게 안의 공기가 순간 미묘한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무슨 일이 터질 것 같다는 예감과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기대감이 뒤섞여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최민준 중령이 즉각적으로 상체를 틀어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야전에서 단련된 묵직한 위압감은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명백한 경고였다. 실례합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최중령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잘 벼린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그러나 마동식은 국방부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자신의 경력이 그 어떤 현역 군인의 계급보다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이봐, 젊은 양반. 인상 좀 풀지 그래. 나는 저기 사모님한테 볼 일이 있어서 온 거야.
마동식이 최중령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툭툭 건드리며 말했다. 그 순간 최중령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현역 중령의 몸에 허락도 없이 손을 대는 행위는 그 자체로 용납할 수 없는 결례이자 도발이었다. 일촉즉발의 상황, 서진이 나섰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저희끼리 조용히 식사하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지요.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싶었다. 이곳은 전쟁터가 아니었고 저들은 섬멸해야 할 적군이 아니었다. 그저 술에 취해 분별력을 잃은 무례하고 어리석은 민간인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완벽하게 정중한 거절은 마동식의 뒤틀린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뭐야?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마동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서진의 턱을 손가락으로 까딱 들어 올리려는 듯 불쾌한 손을 뻗었다. 대체 뭐하는 여자인데 이렇게 콧대가 높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래 봬도 내가 국방부 서기관이야. 그의 손이 서진의 얼굴에 닿기 직전 번개처럼 뻗어나온 손이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서진의 손이었다. 곱게 관리된 40살 여성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악력이었다. 그의 손목은 마치 강철 클램프에 물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악! 마동식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서진은 그의 손목을 잡은 채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제 동료나 제 몸에 허락 없이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깊은 호수 같던 눈동자에서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극지의 한기가 뿜어져 나왔다. 마동식은 그 서슬 퍼런 기세에 압도당해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오기철 역시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고 있었다. 이거 안 나? 내가 뭔데 나한테 이따위 짓을 해. 마동식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악을 썼다. 서진은 그의 손목을 경멸하듯 툭 놓아주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났다. 손목에는 금세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부어올랐다.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까부는 거야. 너희 같은 것들이랑은 상대하는 물이 다르다고. 마동식이 목에 걸린 신분증을 자랑하듯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국방부라는 단어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무기였다. 그때 오기철이 옆에 있던 이하늘 소령을 보며 비아냥거렸다. 아까부터 보니까 자세가 딱딱한 게 혹시 여군 출신인가? 어쩐지 드세더라니. 여자가 군대에 있으면 성격만 버린다니까. 그 말은 이하늘 소령의 인내심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군에 대해, 여군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리시는 겁니까? 이 소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쏘아붙였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그러자 마동식은 기다렸다는 듯이 폭소를 터뜨렸다. 오, 진짜 여군이었어? 그럼 말 편하게 하자. 야, 계급이 뭔데? 대위? 소령? 그래봤자 우리 앞에선 애송이지. 안 그래? 그 더러운 입 닥쳐. 최민준 중령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가 마동식을 향해 달려들려는 순간 서진의 단호한 목소리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최중령, 그만. 서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오직 그녀에게로 향했다. 술 한 잔 따라봐라, 아가씨. 마동식이 서진을 향해 빈정거리며 말했다. 그는 이 상황을 여전히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서진에게 어깨동무를 하려는 듯 다가왔다. 이 오빠랑 술 한잔 하면 좋은 일 있을 거라니까. 뭘 그렇게 튕겨? 기름진 손이 그녀의 어깨를 향해 뻗어왔다. 그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자 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폭력이었다. 선을 넘은 무례함은 파도가 되어 그녀를 덮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도의 정점에서 서진은 더 이상 침묵하는 태산으로 남아있기를 거부했다. 그녀의 인내는 마침내 그 한계에 다다랐다. 마동식의 손이 윤서진의 어깨에 닿으려는 찰나, 시간은 찰나와 영원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서진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했다. 그러나 그 반응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다. 지난 20년간 수만 번의 반복 훈련으로 몸에 각인된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숙여 그의 팔을 흘려보내는 동시에 그의 몸 안쪽으로 물 흐르듯 파고들었다.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서진이 그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음 순간 비명은 마동식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서진의 한 손이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꺾어채고 다른 한 손의 손날이 그의 팔 안쪽 신경다발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에서 비밀리에 전수되는 근접 전투 시스템 CQRC 루즈 쿼터즈 리액션의 가장 기본적인 제압 기술이었다. 크악! 마동식의 거구는 전기가 통한 듯 격렬하게 경련하며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서 힘이 풀린 소주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 파열음은 이 모든 상황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가게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가녀려 보이던 40살의 여성이 자신보다 훨씬 큰 덩치의 남성을 단숨에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 미친년이. 상황 파악이 안 된 오기철이 욕설을 내뱉으며 서진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분노의 차주먹을 휘둘렀다. 그러나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서진은 이미 그의 공격 범위 밖으로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아당겨 그의 균형을 무너뜨린 뒤 그의 등 뒤에 유령처럼 서 있었다. 그리고는 그의 목에 팔을 감아 완벽한 헤드락을 걸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평생 목 디스크로 고생하게 될 테니까. 서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팔은 가늘었지만 그 안에 깃든 힘은 오기철의 모든 저항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오기철은 컥컥거리며 버둥거렸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삽시간에 창백해졌다. 소장님. 그제야 최민준 중령과 이하늘 소령이 정신을 차리고 그녀에게 달려왔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함께 역시 우리 소장님이라는 경외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들은 누구보다 그녀의 실력을 잘 알고 있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그것을 목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다. 서진은 헤드락을 건 채로 바닥에서 신음하는 마동식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나 냉기가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술을 따라달라고 했나? 서진이 나지막이 물었다. 여군이 군대에서 뭘 할 수 있겠냐고도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대고 외치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렸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마동식이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오기를 부렸다. 내가 뭔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별 다는 여자들은 다 잠자리 실력으로 다는 거 아니냐고. 그것은 그의 마지막 발악이자 가장 추악한 본심의 발현이었다. 그 말이 서진의 귓가에 꽂히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비로소 변했다. 공허함이 사라진 그 자리에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무서운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서진은 오기철을 바닥에 내팽개치듯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마동식에게로 걸어갔다.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정적을 깨고 또렷하게 울렸다. 또각또각. 그것은 심판의 발걸음 소리였다. 일어나. 명령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린
수만 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마동식은 공포에 질려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내 놈이 함부로 짓거린 그 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려주지. 나는 20살에 해병대에 입대해 내 놈이 책상에 앉아 동료 여직원들을 성희롱하며 시간을 죽일 때 서해 최북단에서 내 목숨을 조국에 걸었다. 내 놈이 회식 자리에서 법인카드로 술을 처마실 때 나는 파병지에서 동료의 시신을 내 손으로 수습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마동식의 심장에 박혔다. 내 놈 같은 것들이 더럽고 추한 입으로 함부로 짓거리는 그 잠자리는 내가 지난 20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던 바로 그 잠자리다. 내 놈 같은 버러지들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내 청춘과 인생을 바쳐 지켜온 이 나라의 잠자리라고. 그녀의 포효에 가게 안의 모든 것이 압도당했다. 서진은 핸드백에서 자신의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마동식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신분증에는 20년의 세월과 풍파가 고스란히 담긴 그러나 여전히 형형한 눈빛의 증명사진과 함께 선명한 글자가 박혀 있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소장 윤서진. 그리고 그 위에는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두 개의 별이 강철 같은 위엄을 뽐내며 박혀 있었다. 마동식의 눈이 터질 듯이 커졌다. 그의 입이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소장. 별 2개. 그것은 그가 평생을 아첨하고 고개 숙여왔던 권력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이었다. 그 하늘이 방금 자신이 계집애 미친년이라 부르며 술을 따르라고 모욕했던 여인의 손에 들려 있었다. 다시 묻겠다. 내 놈이 감히 누구에게 술을 따르라고 했지? 강철의 2번째 별이 그의 비겁한 영혼을 향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소장 윤서진. 2개의 별이 박힌 신분증은 마동식의 눈앞에서 모든 빛과 소리를 삼켜버리는 암흑의 태양이었다. 그의 뇌는 눈앞의 정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30년간 국방부에서 근무하며 그가 봐온 소장이라는 존재는 국회 국방위원이나 장관급 고위 관료들 앞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감히 눈도 마주치기 힘든 하늘과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그 하늘이 방금 자신이 계집애라 부르며 술을 따르라 모욕하고 잠자리 실력 운운하며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능멸했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오만함, 30년 경력의 자부심, 남성이라는 성별에 기댄 우월감, 그 모든 것이 눈앞의 별 2개 앞에서 가루처럼 흩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계급이 아니었다. 국가 그 자체의 권위였고 거스를 수 없는 질서의 현현이었다. 가게 안의 공기는 진공 상태처럼 변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공포와 경외, 그리고 비현실적인 흥분에 사로잡혀 서진과 마동식 사이를 오갔다. 몇몇은 슬그머니 스마트폰을 들었지만 그 렌즈의 담기에는 서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권위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다. 이곳은 더 이상 동네 주꾸미 집이 아니었다. 국가의 존엄이 걸린 심판의 현장이었다. 서진은 조용히 신분증을 다시 핸드백에 넣었다. 그녀의 침착하고 절제된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동식에게는 사형 집행인의 몸짓처럼 느껴졌다. 최중령. 예, 소장님. 최민준 중령이 등 뒤에서 강철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껏 억눌러왔던 분노와 함께 지휘관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된 군인의 결의가 서려 있었다.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에 직접 연락하게. 현 시간부로 이곳에서 발생한 모든 상황을 육하원 측에 따라 정확히 전달하고 단장의 신속한 출동을 요청하도록.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 서울의 심장부를 지키는 최정예 헌병 조직이었다. 일개 소장이 아닌 수도 서울의 안보를 책임지는 지휘관의 직통 라인이었다.
그 이름이 나오자 마동식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쿵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흥건한 소주와 음식물 찌꺼기가 값비싼 양복 바지를 적시는 것도 알지 못했다. 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소장님이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공포와 비굴함만이 남아 그의 얼굴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렸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 제가 평생 소장님의 구두라도 핥으며 살겠습니다. 오기철 역시 넋이 나간 채 그의 옆에서 땅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 권력의 실체 앞에서 한없이 무력해지는 인간의 가장 추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서진의 눈빛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라. 서진의 목소리에 마동식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가관이었다. 내 놈이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 서진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놈이 모욕한 것은 나 윤서진 개인이 아니다. 내 놈이 계집애라 멸시했던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 군인들, 내 놈이 총이나 쏠 줄 아냐고 비웃었던 수십만 장병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지켜온 이별 2개의 명예다. 내 놈은 이제부터 그 모든 무게를 내 놈의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녀의 말은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마동식의 영혼을 조각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눈앞의 소장이 가진 힘이 자신의 30년 공직 생활을 단숨에 죄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고 수방사 헌병 완장을 찬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들이닥쳤다. 그들은 일반 부대 헌병과는 차원이 다른 날카롭고 정제된 기세로 순식간에 현장을 장악했다. 선두에 선 헌병대 소령이 서진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즉시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며 칼 같은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입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그의 경례를 시작으로 모든 헌병 대원들이 일제히 서진을 향해 경례했다. 그 광경은 서진의 권위가 실체임을 각에 안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장엄한 의식과도 같았다. 서진은 가볍게 목례로 답한 뒤 마동식과 오기철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 2사람이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군형법상 상관 모독, 폭행 미수 혐의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즉시 소속 기관인 국방부 감사관실에 이첩하도록.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2사람에게 다가가 수갑을 꺼내 들었다. 철컥하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마동식의 심장을 관통했다. 소장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그들의 비명은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끌려나가는 발소리에 묻혀 희미해졌다. 서진은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후련함보다는 골마 터진 상처를 도려낸 듯한 지독한 통증과 허탈함이 더 컸다. 소란이 끝나자 가게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맴돌았다. 서진은 넋이 나간 가게 주인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다. 사장님, 소란을 피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희 테이블과 저 사람들이 어지럽힌 모든 비용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책임지겠습니다. 그녀의 정중한 태도에 주인은 오히려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소장님. 제가 감히 어떻게... 아닙니다. 받아주십시오. 이것 또한 제 책임입니다. 서진은 단호하게 자신의 개인 카드를 내밀었다.
계산을 마친 그녀는 최중령과 이소령을 데리고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아무도 그녀의 앞을 막지 못했다. 경외와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다. 가게 밖 마포의 밤 공기는 차가웠다. 뜨거웠던 아드레날린이 식고 그 자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그녀 스스로가 가장 혹독하고 서러운 빛을 내는 별이 되었음을.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헌병대에 인계된 마동식 일행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긴장으로 팽팽했던 공기가 비로소 느슨해졌다. 윤서진 소장이 돌아서는 순간 최민준 중령과 이하늘 소령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경례를 붙였다. 충성.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의 존경심이 실려 있었다. 그만들 해. 차에 타자. 서진은 피곤한 기색으로 손을 내저으며 관용차로 향했다. 차 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자 비로소 세 사람만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운전병이 시동을 걸었지만 서진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출발하지 않았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중령과 이소령은 감히 먼저 입을 열지 못하고 백미러를 통해 서진의 표정을 살폈다. 서진은 눈을 감고 시트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았다. 조금 전의 상황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마동식의 추악한 얼굴, 오기철의 비아냥거리는 말투, 이소령의 분노하던 눈빛, 그리고 자신의 손끝에서 느껴졌던 제압의 감각까지. 승리감은 없었다. 대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현실에 대한 깊은 회의와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런 식의 과시가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실력으로 인정받고 부하들과 함께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고 싶었을 뿐이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그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군복을 벗는 순간 여성이라는 젠더의 굴레에 갇히고 군복을 입으면 최초의 여성 투스타라는 부담스러운 타이틀에 갇혔다. 온전한 윤서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더 좁아지는 듯 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서진이 눈을 떴다. 최중령. 예, 소장님. 해병대 사령관님께는 내가 직접 보고하겠네. 자네는 즉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상황을 보고하고 국방부 장관 비서실에도 내 개인적인 연락이 갈 것이라고 미리 언지를 주게. 일이 커질 거야. 아주 많이. 현역 소장이 관련된 그것도 국방부 고위 공무원과의 물리적 충돌 사건. 이것은 단순히 해병대 차원에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군 전체 나아가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중대 사안임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최중령은 무거운 표정으로 답했다. 그 역시 이 사건의 파급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옆에 있던 이소령이 입을 열었다. 제가 참지 못하고 먼저 언성을 높이는 바람에. 아니. 서진은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자네 탓이 아니야. 그건 골마 터진 상처였을 뿐이야. 언젠가는 터졌을 일이지. 자네가 아니었어도 다른 방식으로든 문제는 발생했을 걸세. 그러니 자책하지 마.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이 상황을 이미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지휘관의 냉철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밤 군은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발칵 뒤집혔다. 누군가 식당에서 몰래 찍은 서진이 오기철의 목을 헤드락으로 감고 있는 흐릿한 영상이 한 인터넷 언론사의 서버로 제보되었다. 그리고 새벽이 채우기도 전에 단독 기사가 터져나왔다. 속보 해병대 현역 투스타 장군, 마포 주점서 민간인과 물리적 충돌. 충격. 기사의 내용은 악의적이었다.
전후 사정은 모두 거세된 채 여성 장군의 과잉 폭력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이 씌워졌다. 군 기강 해이, 투스타 장군의 품격 논란 같은 표현들이 가득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온라인 세상은 거대한 전쟁터가 되었다. 별 2개 달고 민간인한테 헤드락 거는 게 정상이냐? 이러니 군대가 욕을 먹지. 당장 옷 벗겨라. 최초의 여성 장군이라고 띄워주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악의적인 댓글들이 순식간에 수만 개가 달렸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전후 사정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투스타 장군이 이유 없이 저랬겠냐? 저 남자들이 먼저 무슨 짓을 했는지부터 밝혀야지.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그것도 여군 투스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고 해병대 사령부는 비상대책회의에 들어갔다. 서진 개인의 문제는 이미 군 전체의 명예와 국방개혁의 동력이 걸린 중대한 정치적 사안으로 비화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자신의 관사에서 밤을 샌 서진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이었다. 소장님, 장관님께서 직접 뵙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바로 집무실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폭풍의 가장 깊은 곳,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국방부 장관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서진은 각을 잡고 선 채 자신을 말없이 바라보는 장관의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현 정부의 국방개혁을 이끄는 장관은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의 전략가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비난보다 복잡한 고뇌의 빛이 서려 있었다. 보고서는 잘 읽어봤소, 윤 소장. 한참의 침묵 끝에 장관이 입을 열었다. 상황 판단과 대처, 군인으로서는 흠잡을 데가 없었소. 오히려 그 정도에서 그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오. 하지만 알다시피 이건 이제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가 되어버렸소.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수많은 언론 보도 자료들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야당에서는 국방부의 기강 해이를 문제 삼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었고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은 군인의 민간인 폭행이라며 그녀의 파면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청와대에서도 우려가 깊소. 대통령께서 직접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소. 장관의 말은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정권의 신뢰도까지 흔들 수 있는 뇌관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오늘부로 윤 소장은 공식적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되어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꾸려진 특별조사단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라오. 이것은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조치요. 알겠습니다. 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경례하고 장관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등 뒤로 수많은 관료와 장교들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저 여자 때문에 골치 아프게 됐다는 원망이 섞인 시선들이었다. 보이지 않는 전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전장은 여론과 정치라는 이름의 안개 낀 들판이었다. 그곳에서는 진실의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었다.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조사는 혹독했다. 조사단에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구시대적인 장성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민간인과의 사소한 시비에 현역 소장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사건이 군의 사기와 대외 신뢰도에 미칠 부정적인 파장을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의 감정을 앞세운 경솔한 처사였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서진은 모든 질문에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에 입각해 기계처럼 대답했다. 그녀의 진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관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보다는 그녀의 흠집을 찾아내어 이번 사태를 조용히 무마시킬 희생양을 원하고 있었다. 상황이 반전의 기미를 보인 것은 사건 발생 닷새 만이었다.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경찰이 식당 내부의 전체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영상에는 마동식과 오기철이 서진의 일행에게 노골적으로 시비를 걸고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며 이하늘 소령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마침내 서진을 향해 잠자리 실력으로 별 달았냐는 식의 입모양을 하며 달려드는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서진의 제압은 그 모든 것이 벌어진 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영상 공개 후 여론은 하루아침에 뒤집혔다. 저건 정당방위를 넘어선 의인 수준, 저런 인간들은 더 당해야 한다는 반응이 폭주했다. 서진을 비난하던 언론사들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편견에 맞선 강철의 투스타와 같은 타이틀로 기사의 톤을 바꾸었다. 결정적인 한 방은 모두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한 장군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과 사회에 아직도 만연한 썩어빠진 특권 의식과 성차별에 대한 우리 군의 대답입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CCTV 영상을 직접 틀었다. 그리고 마동식의 입모양을 클로즈업하며 음성 분석 전문가의 소견서까지 공개했다. 잠자리 실력이라는 단어가 자막으로 박히는 순간 기자회견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이런 끔찍한 모욕을 듣고도 자신의 명예와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만 한 윤서진 소장은 비난받아야 할 가해자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이자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이 정부와 군은 그녀를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모욕한 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빌미로 군을 흔들려는 그 어떤 세력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장관의 연설은 그의 정치 생명을 건 선전포고였다. 이 기자회견은 전세를 완전히 뒤집었다. 청와대는 즉시 장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공식 성명을 냈고 야당조차 비난의 목소리를 거두었다. 그날 저녁 임시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던 서진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온 짧은 문자 메시지였다. 장군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외롭지 않게 함께 하겠습니다. 의 대통령 영부인 5. 서진은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의 싸움은 이제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양심을 지키려는 모든 이들의 전쟁이 되어가고 있었다. 폭풍의 눈 가장 깊은 곳에서 그녀는 비로소 한 줄기 빛을 보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고요함 그리고 잔해다. 윤서진 소장을 둘러싼 여론의 폭풍이 잦아들자 국방부의 시간은 비로소 정상적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소란의 원인이었던 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심판 그리고 잔해를 치우는 일이었다. 국방부 특별감사단의 최종 보고서는 그 자체로 한 편의 역사 기록이었다. 보고서는 건조한 문체로 사실관계를 나열했지만 그 행간에는 대한민국 군의 낡은 관행과 의식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담겨 있었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백했다. 윤서진 소장의 행위는 현역 군인의 신분과 군 전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대응이었으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오히려 보고서는 그녀의 침착하고 절제된 대응이 더 큰 불상사를 막았다고 평가하며 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시킨 공로를 인정해 보국 훈장 광복장을 상신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권고까지 덧붙였다. 그것은 그녀의 완전한 승리였다. 아니, 시대를 거스르던 낡은 가치들에 대한 새로운 시대 정신의 승리였다. 직무에서 배제된 지 2주 만에
서진은 다시 자신의 지휘부로 복귀했다. 해병대 1사단의 사단장실. 그녀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복도에 도열해 있던 사단 참모들과 부서장들이 일제히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충성. 그들의 경례에는 그 어떤 의전 행사 때보다 더 큰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최민준 중령과 이하늘 소령은 맨 앞에서 가장 뜨거운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서진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싸워왔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심판의 무거운 추는 한쪽에만 기울지 않았다. 서진이 명예를 회복한 만큼 반대쪽 저울 위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죗값이 치러져야 했다. 마동식과 오기철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그들은 더 이상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가해자가 아니었다. 그저 조직의 규율에 따라 처분을 기다리는 초라하고 겁에 질린 피징계인일 뿐이었다. 징계위원회 회의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공간이었다. 중앙에 앉은 징계위원장의 표정은 화석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전직 판사 출신의 민간위원장으로 군의 제19 감싸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영입된 인물이었다. 피징계인 마동식, 오기철. 두 사람은 국방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였고 현역 군인에 대한 모욕과 성희롱을 자행하여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공무원의 권위를 남용하려는 시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이의가 있는가? 마동식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 제발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날은 제가 술에 너무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국가에 봉사하며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의 실수로 잃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게는 변명은 그만하도록. 위원장의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우리는 당신의 혈중 알코올 농도 기록과 과거 근무 평가 기록, 동료들의 진술서까지 모두 검토했다.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잠재해 있던 비뚤어진 특권 의식과 그릇된 성인식이 알코올이라는 기폭제를 만나 터져나온 필연적인 결과다. 위원장의 말은 추상 같았다. 그는 마동식의 구차한 변명 뒤에 숨은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은 군과 국민을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당신들은 오히려 군을 모욕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특히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계집애라 폄하하고 한 여성 지휘관의 인격과 명예를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짓밟은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적 행위. 그 단어가 나오자 마동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위원장은 최종 징계 의결서를 들어올렸다. 모든 시선이 그의 입으로 쏠렸다. 이에 국방부 중앙징계위원회는 피징계인 마동식, 오기철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의거 파면에 처한다. 파면. 그 단어가 선고되는 순간 마동식의 온몸이 허물어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파면. 그것은 공무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였다. 단순히 직장을 잃는 것을 넘어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과 연금 또한 절반으로 깎이는 사실상의 사회적 사형 선고였다. 오기철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길고 질겼던 공직 생활이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국방부라는 이름이 이제는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렸다. 심판의 추는 정확하게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떨어졌다.
그날 저녁 서진은 사단장실에서 징계 결과를 보고받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해의 검푸른 파도가 쉴 새 없이 해안을 때리고 있었다. 통쾌함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다. 두 사람이 그들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은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들의 파면이 이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까지 파면시킨 것은 아니었다. 이것으로 끝난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니,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 2개의 무게가 얼마나 더 무거워졌는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넘어 수많은 후배 여성 군인들의 길을 열어주고 군이라는 조직,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의 무게였다. 소장님, 퇴근 안 하십니까? 최민준 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옆에는 이하늘 소령도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서진에 대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서진은 그들을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 퇴근해야지. 내일 아침에는 우리 사단 전체에 특별 정신 교육을 실시해야겠어. 주제는 군인의 명예와 상호 존중이다. 자네들이 준비해주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심판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폐허 위에서 새로운 것을 쌓아 올려야 했다. 그것이 이 잔인한 승리에 대한 그녀의 대답이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개혁의 촉매가 된다. 윤서진 소장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파문을 던졌고 그 파문은 특히 보수적인 군 조직의 심장부를 강타했다. 국방부는 성난 여론과 대통령실의 강력한 개혁 의지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국방부는 성평등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군 내부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성 군인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혁신적인 방안들을 쏟아냈다. 물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상징적인 인물 윤서진 소장이 있었다. 그녀는 특위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윤서진 효과는 군대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수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앞다투어 조직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를 담은 중요한 케이스 스터디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은 뜻밖의 요청을 받았다. 군부대나 사관학교가 아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온 강연 요청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그곳에서 정의, 명예, 그리고 권력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요청을 보낸 사람은 여성 최초의 대법관을 지낸 석좌 교수였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군인이었지 법률가나 학자가 아니었다. 수만 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것은 익숙했지만 미래의 법조인들 앞에서 법과 정의를 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녀가 국방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장관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윤 소장, 이건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는 서진에게 힘주어 말했다. 때로는 전장에서 총을 드는 것보다 강단에서 마이크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 이것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또 다른 방식의 작전이란 말이요. 가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시오. 법전 속에 잠들어 있는 정의가 아니라 당신의 온몸으로 지켜낸 살아있는 정의에 대해서 말이오. 장관의 격려에 용기를 얻은 서진은 강연 요청을 수락했다. 약속된 날 서진은 소장 정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 섰다. 강당을 가득 메운 예비 법조인들의 지적인 눈빛과 조용한 기대감이 그녀를 맞았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소장 윤서진입니다. 그녀의 인사에 강당에서는 조용하지만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서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마포 주꾸미집 사건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지휘관으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책임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휘관의 책임은 무한합니다. 부하 한 명의 목숨, 작전의 성공과 실패, 나아가 군의 명예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 무한한 책임감은 역설적으로 나에게 부여된 권력을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나의 이 결정이 과연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인가? 나의 이 명령이 과연 정의로운가, 아니면 그저 편리한 수단일 뿐인가? 그녀는 예비 법조인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은 곧 법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검사의 기소권, 판사의 판결권은 때로는 한 사단의 화력보다 더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권력을 사용할 때 부디 여러분의 책임 또한 무한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법전의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그 법이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정의를 가슴에 품은 진정한 의미의 지휘관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학생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소장님의 그날 행동이 결과적으로 정의로운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용하신 물리력은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필요 최소한의 원칙을 넘어서는 과잉 대응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겠습니까? 그것이 위험한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없으십니까? 강당 안에 긴장감이 흘렀다. 서진은 질문한 학생을 잠시 응시하더니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훌륭한 지적입니다. 만약 제 행동이 사적 감정의 폭발이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자 불법 행위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제 개인의 분노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것은 지휘관으로서 제 부하의 인격과 군 전체의 명예,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시민들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명백한 위해를 제거한 것입니다. 군인은 적의 총탄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부조리와 폭력으로부터도 공동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행동은 그 의무의 연장선상이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논리적이었고 그 안에는 군인으로서의 확고한 철학이 담겨 있었다. 강당에서는 더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강연이 모두 끝나고 서진을 초청했던 노 교수가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소장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소장님은 법전이 아니라 온몸으로 정의를 증명해내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 큰 가르침을 얻었을 겁니다. 학교를 떠나는 차 안에서 서진은 창밖으로 자유롭게 걸어가는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젊음과 지성 위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보았다. 그날 밤에 끔찍했던 사건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묘한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그녀가 마포의 작은 식당에서 일으킨 파동은 이제 그녀의 손을 떠나 더 크고 의미 있는 파도가 되어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고 있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세상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지나왔다. 윤서진 소장 사건은 이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상징적인 판례가 되었다. 국회에서는 공직 사회 내 성희롱 및 직권 남용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사람들은 이 법안을 윤서진법이라고 불렀다. 윤서진 소장은 여전히 해병대 1사단장으로서 동해의 최전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대규모 상륙 훈련을 성공적으로 지휘하며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군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 중 한 명이었지만 스스로는 단 한 번도 그날의 사건을 승리의 기억으로 포장하지 않았다. 그저 씁쓸하고 아픈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성장통으로 여길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집무실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그녀의 부관인 최민준 중령이 조심스럽게 보고한 메일이었다. 발신처는 세기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비위로 파면된 전직 공무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작은 비영리 단체였다. 메일의 내용은 뜻밖이었다. 그 단체의 회원인 마동식 씨가 지난 1년간의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했으며 그의 재활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사건의 피해자였던 윤 소장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는 것이었다. 단체에서는 중재를 조건으로 짧은 만남을 주선해 줄 수 있겠냐고 정중하게 문의해왔다. 서진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마동식. 그 이름을 다시 마주하는 것은 여전히 유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죄의 기회를 달라는 요청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게를 느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재와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처절한 몸부림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만남에 동의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해당 단체의 사무실에서 단체 책임자의 중재하에 공식적으로 진행할 것. 그리고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을 것. 약속된 날 서진은 정복이 아닌 간소한 사복 차림으로 서울의 한 허름한 건물에 위치한 단체 사무실을 찾았다. 상담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마동식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기름졌던 얼굴은 수척해졌고 오만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깊은 그늘과 회한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는 서진이 들어서는 순간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서진이 자리에 앉아 말을 꺼내기 전까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고개를 드세요. 서진의 말에 그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저지른 죄는 제 남은 인생으로도 다 갚을 수 없음을 압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 지난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소장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제 남은 삶은 다르게 살겠다는 것을 제1의 피해자이셨던 소장님께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는 보고라는 단어를 힘주어 말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친 조직에서 배운 상대를 향한 최대한의 존중과 복종을 의미하는 그만의 언어였다. 지난 1년간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추악한 인간이었는지를 매일같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약한 자들을 짓밟고 저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소장님께 저질렀던 만행은 그런 제 삶이 응축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죄의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땀 흘려번 돈의 일부를 파면 퇴직금의 절반과 함께 여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재단에 익명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의 말에서는 진심이 느껴졌다. 한 인간이 자신의 바닥을 마주하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기어 올라오려는 필사적인 의지가 보였다. 모든 말이 끝나고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마동식을 향해 군인다운 간결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보고 잘 받았소. 당신의 과거는 기록으로 남을 것이고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행동으로 증명될 것이요.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시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길 바라오. 의상. 군에서 모든 보고와 지시를 마칠 때 쓰는 그 단어는 그 어떤 위로나 용서의 말보다 더 큰 무게로 마동식의 가슴에 박혔다. 그것은 서진이 그를 한 명의 사회인으로 인정하고 그의 보고를 공식적으로 접수했으며 이제 이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명확한 선언이었다. 서진은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의 마음속을 휘젓던 마지막 앙금까지 깨끗이 씻겨나간 기분이었다. 분노와 증오의 대상이었던 한 인간이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싹을 틔우려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그것은 그녀에게 또 다른 차원의 승리였다. 차에 오르자 최민준 중령이 물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소장님? 서진은 창밖에 분주한 도시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부대로 복귀한다. 우리에겐 아직 지켜야 할 바다가 있으니까.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지켜야 할 미래를 향해 다시 나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소리 없이 흘러 4년이라는 세월이 겹을 쌓았다. 강산이 두 번쯤 변했을 법한 시간,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회의 의식이 변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대한민국 사회는 그 4년 동안 더디지만 분명한 변화들을 겪어냈다. 윤서진법은 이제 당연한 사회 규범으로 자리 잡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신문 사회면의 사건 기사가 아니라 사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가르치는 리더십 교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역사가 되어 있었다. 그 격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윤서진은 이제 대한민국 해병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중장이 되어 있었다. 어깨에 빛나는 별 3개. 그녀는 이제 해병대 부사령관이라는 사령관을 보좌하며 해병대 전체의 작전과 군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전설이자 대한민국 국군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상징이었다. 그녀가 부임한 이후 해병대는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보다 더 깊은 내면의 변화를 겪고 있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합리한 악습과 권위주의적 문화는 상호 존중이라는 새로운 가치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특히 여성 해병들을 향한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은 그녀의 존재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신임 장교 임관식 때마다 늘 이렇게 강조했다. 해병의 심장인 빨간 명찰은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다. 그 피와 땀에는 성별이 없다. 여러분의 계급장은 부하들 위에 군림하라는 표식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가장 앞에서 책임지라는 십자가임을 명심하라. 진정한 지휘관은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장 낮은 곳을 살피는 사람이다. 그녀의 철학 아래 새로운 세대의 해병들은 강인하면서도 유연하고 용맹하면서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군인으로 성장해갔다. 어느 맑은 가을날 계룡대 대연병장에서는 건군 기념일을 맞아 국군 전체의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올해의 자랑스러운 국군 대상 시상식이었다. 이견의 여지 없이 올해 대상의 영예는 윤서진 중장에게 돌아갔다. 지난 4년간 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선진 병영 문화를 정착시켰으며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그녀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자리였다.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훈장을 목에 건 그녀는 수많은 장성과 내외 귀빈, 그리고 TV를 통해 그녀를 지켜보는 전 국민 앞에서 담담하게 수상 소감을 이어나갔다. 중략. 저는 오늘 군인으로서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은 저 개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국의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이름 없는 영웅들, 바로 저의 전우들에게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제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객석의 한쪽을 향했다. 또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이 땅의 모든 딸들에게 그리고 아들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에 스스로 한계를 긋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남자라는 이유로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장이 무엇을 향해 뛰고 있느냐입니다. 부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소감이 끝나자 연병장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서진은 객석에 앉아있는 특별한 손님들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녀가 사단장 시절 인연을 맺었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노 교수는 이제 그녀의 가장 든든한 멘토이자 친구가 되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제 막 법복을 입은 젊은 판사가 된 4년 전 그녀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바로 그 학생이 자랑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자리에는 조금은 어색하지만 선한 미소를 띤 중년의 남자가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다. 마동식이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번 돈과 파면 퇴직금을 모아 작은 무료 급식소를 열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그의 사연은 지역신문에 작게 소개되었고 그는 이제 마포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 서진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하기 위해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한때는 악연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선한 인연의 고리로 연결되어 자신을 향해 웃어주고 있었다. 서진은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이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적마저도 변화의 길로 이끌어 더 큰 선의 연쇄작용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시상식이 끝나고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리셉션장. 서진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 중에는 이제는 준장이 되어 해병대 교육훈련단장을 맡고 있는 최민준과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요직에서 대령으로 근무 중인 이하늘도 있었다. 중장님,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하늘 대령이 벅찬 감정을 누르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온 거지? 나라면 평생 얼굴도 안 봤을 텐데. 최민준 준장이 마동식을 보며 여전히 못마땅한 듯 중얼거렸다. 서진은 말없이 웃으며 리셉션장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최 장군. 때로는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바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저 사람도 이제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이 나라의 국민이니까. 그녀의 눈빛은 저 하늘의 별처럼 깊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관사로 돌아가는 차 안. 늦은 밤이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다. 횡단보도 앞에서 차가 잠시 멈췄을 때 서진은 창밖에서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한 소녀와 눈이 마주쳤다. 해병대 픽셀 무늬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귀여운 소녀였다. 소녀는 차창 안의 인물이 오늘 TV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아빠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그리고는 아빠에게서 배운 듯한 어설픈 동작으로 서진을 향해 거수 경례를 했다.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창문을 내리고 그 작은 소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가장 반듯하고 절도 있는 거수 경례로 답해주었다. 차는 다시 움직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상의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수많은 시련이 그녀의 길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고 따르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고 그녀가 뿌린 씨앗이 자라나 만들어낸 희망의 숲이 있었다. 불멸의 별 윤서진. 그녀의 별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 자신이 빛나는 것을 넘어 주변의 다른 모든 별들을 더 밝게 비추며 대한민국이라는 밤하늘을 영원히 지켜낼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